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사정훈 교수입니다. 연력학 챕터 3 순수한 유체의 부피 성질 첫 번째 강의 자료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강의에서 깁스 페이즈 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연력학에서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리고 상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특정한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연력학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해도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연력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차시에 배웠던 PT 다이어그램은 어떤 물질이 특정 압력, 온도 조건에서 어떠한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안정한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단순히 그러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특정 물질이 어떤 조건에 따라 몇 개의 상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력학적 상태 변화가 어떠한 거동을 보이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PT 다이어그램은 굉장한 유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T 다이어그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시 강의에서는 두 번째 페이스 다이어그램인 PV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질의 PV 다이어그램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Y축은 압력, X축은 부피여서 PV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X축의 V는 전체 부피가 아니라 비부피, 몰 부피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기 성질이 되겠죠. 자, 이 PV 다이어그램에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 그리고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단일상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지금 보면 고체가 존재하는 영역이 가장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영역에 액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액체 단일상이 존재하는 영역이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기체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지금 고체 영역과 액체 영역 사이에 있는 구간을 보면 여기에 solid, liquid가 같이 존재하는 영역이 표현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선이 아니라 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PT 다이어그램에서는 고체와 액체를 구분짓는 경계 영역이 선의 형태로 표현됐었죠. 그래서 어떤 용융곡선, 그 선을 따라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그 조건들이 표현되었다면 PV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떤 면적을 가지는 영역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PT 다이어그램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영역의 압력 온도가 어떤 그 연속된 값들로서 선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지금 PV 다이어그램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영역이 면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특정 압력에서 한 가지 부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피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피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선은 좀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구조적인 좀 기하학적인 특징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단일상 액체 영역과 단일상 기체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그 포물선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리퀴드와 베이퍼가 같이 존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이 하나의 직선, PT 다이어그램에서는 증기압 곡선으로서 표현되었었는데 PV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것이 면적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영역은 고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영역 역시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T 다이어그램과 PV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눈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PT 다이어그램에서 두 개의 상이 존재하는 영역이 선으로서 표현되었다면 PV 다이어그램에서는 두 개의 상이 존재하는 곳이 그 어떤 면적의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세 개의 영역이 표현되는 지점도 관찰할 수 있는데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세 개의 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되겠죠. 이 실선이 이 두 개의 상들이 공존하는 영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선이기 때문에 바로 세 개의 상이 공존하는 선입니다. PT 다이어그램에서는 세 개의 상이 공존하는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이 점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PV 다이어그램에서는 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상태 변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그 승화 과정,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 혹은 승화 과정은 우리가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도 승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출발점인 단일상 고체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특정 압력,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고체 기체 공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참 동안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다가 특정 부피를 지나치게 되면 기체만 존재하는 단일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기화, 그러니까 승화 과정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액체가 변화하는 과정도 지금 출발점에서부터 단일상 고체로 존재하다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다가 단일상 액체만 존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엔 액체만 존재하다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상평형 상태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래쪽에 표현해 놓은 이 설명, 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내부는 모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인데 빨간 색깔 점으로 표현한 지점과 파란 색깔 점으로 표현한 이 각기 다른 두 지점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압력과 부피가 다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인 어떤 물질이 상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평형 상태를 거칠 때 부피가 점점 증가하다가 기체가 되어서 큰 부피를 가지게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때와 기체로 존재할 때 부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체 상태인 물이 있고 그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게 되면 동일한 압력에서 액체 상태일 때는 작은 부피를 가지지만 수증기가 되면 훨씬 더 큰 부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전자에 그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대기압하에서는 100도씨가 되면 끓게 되는데 100도씨에 끓고 있을 때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작은 부피를 가지지만 기체 상태가 되면 훨씬 더 동일한 압력에서 큰 부피를 가지게 됩니다. 액체 상태일 때는 분자들이 밀집해 있지만 기체 상태가 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라는 것은 이 비부피 혹은 몰부피가 확연하게 다른 두 개의 구분되는 상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에서의 부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액체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기체로 변화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역 내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존재하는 액체와 기체의 상대적인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몰 부피, 비부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직관적으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때 상대적으로 액체가 많으면 전체적인 부피는 줄어들겠죠. 부피가 작은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부피의 평균값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전체 평균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점이 찍힌다는 것, 그리고 상변화 과정에서 부피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스템의 평균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이지, 액체와 기체의 개별적인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 액체로 있던 어떤 물질이 상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00% 액체만 있다가 점점 상변화를 거치면서 90% 액체, 10% 기체, 쭉 더 지나가면 50% 액체, 50% 기체, 더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100% 기체로 변환되는 어떠한 지점이 있겠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액체 기체 공존 영역과 기체 단일상 영역을 구분짓는 이 실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상변화가 끝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얼음물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얼음만 있을 텐데 이제 0도씨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얼음이 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얼음과 물이 같이 존재하다가 얼음이 전부 다 녹게 되면 100% 액체인 물로 전환되게 되죠. 그와 같이 실제 상변화 과정은 어떤 연속적인 과정을 따라 전체 평균 부피가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PT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두 개의 다른 상이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었다면, 이 PV 다이어그램에서는 서서히 일어나는 상변화 과정을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부피 변화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PV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 때 얼음물을 가지고 고체, 액체 사이의 상변화 과정을 설명했죠. 물론 그 상변화 과정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얼음이라는 물질을 다룰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물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물질이어서 고체 상태일 때의 부피가 액체 상태일 때의 부피보다 오히려 더 큰 그러한 물질이죠.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 물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얼음이 녹으면서 액체가 되면 그 부피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PV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그 PV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가 증가하죠.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러한 특성을 따르게 되는데, 물의 경우에는 사실 이 액체 영역과 고체 영역의 부피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PV 다이어그램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조금 유의해 두되,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은 물이 아닌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V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영역들은 당연히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PT 다이어그램과는 다르게 PV 다이어그램에서는 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 면적 내에 있는 각 지점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영역들을 나타내는데, 이때 비부피가 여러 가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상이 서로 다른 두 상이 각각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그 양적인 비율에 따라 전체 평균 부피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서서히 부피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와 같은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PV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되 아까 앞에 있던 그 PV 다이어그램에서 단일상 액체 영역, 단일상 기체 영역, 그리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 이 세 가지 영역만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PV 다이어그램 상에 지금 여러 가지 점선의 형태로 선들을 표현해 놓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는 4개의 점선은 각각 다른 온도에서 관찰된 등온선, 아이소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온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도가 같은 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관찰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온선을 서로 다른 4개의 온도에서 측정해서 표현한 것이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4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선은 포물선의 형태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등온선은 온도 T가 TC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TC는 그 임계 온도라고 해서 어떤 물질의 고유한 온도인데 임계 온도를 기점으로 이 온도보다 높으면 어떤 물질이 초임계 유체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등온선은 어떤 경우냐면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높은 초임계 유체 상태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고 이렇게 스무스한 포물선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죠. 초임계 유체 역시 마찬가지로 유체이기 때문에 그 보일의 법칙과 같은 이 압력 부피의 반비례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등온선 중에서 제가 1번 케이스로 표시한 초임계 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태의 등온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등온선은 조금 특이한데 이 경우는 바로 온도가 임계 온도와 동일한 경우에 대한 등온선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압력과 부피가 마찬가지로 반비례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지금 이 C라는 점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C라는 지점은 바로 임계점을 뜻하는데 PV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나는 임계점은 바로 임계 압력 PC와 임계 부피 VC에 해당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계 온도에 있는 유체를 관찰하면서 압력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온도가 TC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물질은 초임계 유체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도 압력과 부피 사이에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그래프상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T1이 TC보다 작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온도인데 T1과 T2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온도입니다. T1이 T2보다 당연히 높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질은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압력에 따라 액체로 존재하거나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처음에 이 위치에 있는 압력 부피 조건에서 이 물질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일상 액체 영역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압력이 쭉 감소함에 따라 부피는 증가하게 되는데 쭉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실선과 만나게 되죠. 이 실선을 기점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한동안 같이 존재하다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실선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단일상 기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 여러분들에게 액체 상태의 물질만 있었는데 압력을 쭉 낮추다 보니 어떤 특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동안 이 일정한 압력에서 수평선을 따라 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증기압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부피가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액체의 양은 점점 감소하고 기체의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평균 부피가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100% 기체로 전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 기체의 부피는 다시 압력과 부피의 반비례 관계를 따르게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완만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관찰되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 거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선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 파란색 점선으로 존재할 때는 액체만 존재했고, 그 다음 액체 기체가 공존할 때는 초록색 실선을 따라가는데, 압력이 일정한 증기압에서의 수평선을 따라 쭉 직선으로 가다가 완전히 기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100% 기체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더 낮을 때도 동일한 거동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압력, 이때의 압력, 증기압이 아까보다 좀 더 낮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그래프 상으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모든 상변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B, C, D를 잇는 이 전체 포물선인데, 우리가 이 B, C, D로 둘러싸인 커브를 saturation curve, 포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화 곡선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왼쪽에 B에서 C로 이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포화 액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이 BC 곡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액체로 존재하던 녀석이 상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조건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변화를 일으킬 때 두 가지 상이 같이 존재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satu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 액체를 나타내는 영역인데, 지금 이 영역은 기화 온도에서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액체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 영역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subcooled liquid라고 하면 과냉각된 액체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라는 것은 액체가 기액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상변화를 일으키는 경계점, 포화 조건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곡선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영역인 CD 커브는 이제 반대겠죠. Saturation Vapor Curve, 포화 증기 곡선인데, 특정 응축 온도에서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증기를 표현해주는 영역이다. 그리고 과가열된 과열 증기를 표현해주는 영역이다. 바꿔 말하면 과열된 증기가 있는데, 과열된 증기가 있는데 액체로 상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경계 조건들을 표현해주는 것이 포화 증기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증기만 있었는데,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더라. 그 말은 처음에 기체로 존재하던 것이 액화 과정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액체로 응축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이 전체 다 끝나면 100% 액체로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특히 우리가 액체와 기체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액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 영역을 이와 같은 면적의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계선 BCD 커브는 포화 곡선인데, 이 각 곡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100% 액체로 존재하고 어떤 영역에서 100% 증기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평형 영역에서는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V 다이어그램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 이 PV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임계거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계거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이것을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튜브 혹은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의 일부분은 액체로 차 있고 일부분은 증기로 차 있는 부피가 일정한 어떤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용기 안에 있는 액체와 증기가 어떤 경우에 평형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단일상 액체나 단일상 증기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V 다이어그램 그리고 PT 다이어그램 모두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PT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검정색 실선으로 표현된 그 액체와 기체의 평형을 나타내는 증기압 곡선이 되겠죠. 실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 위에 있는 압력 온도 조건에서 이때는 항상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용기를 지금 이 그림처럼 액체만 가득 채운 다음에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일상 액체 영역에 있는 압력 온도 조건일 텐데 온도를 쭉 증가시키면 부피는 일정하니까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E에서 F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 액체를 가열시키고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 그림처럼 용기 안에 액체는 없고 기체만 가득하다면 그때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가열함으로써 온도와 압력이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G에서 H로 올라가는 이 곡선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E에서 F로 가는 액체의 과열 과정 그리고 G에서 H로 가는 기체의 과열 과정은 모두 다 등적 과정을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V1L은 액체의 고유한 부피가 될 것이고 그리고 V1V는 기체의 고유한 부피가 될 겁니다. 지금 용기가 딱딱한 형태니까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개의 상만 존재하면 이렇게 아주 쉬운 방식으로 상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은 액체와 증기가 같이 들어차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가열을 우리가 영어로는 isochronic heat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케이스 1은 뭐냐면 용기 안에 액체, 기체가 같이 있는데 액체가 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기체는 적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가열을 시작할 시점을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J라는 이 출발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 점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가열을 하면 액체와 기체가 같이 가열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실선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다가 Q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J에서 Q라는 경로를 따라가 보았더니 액체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기체가 점점 없어지면서 Q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단일상 액체로 이 상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액체와 기체가 모두 다 가열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액체가 팽창하는 정도가 더 커서 이 기체가 사라지고 100% 액체로 변하게 되면 Q 지점에 도달한 순간 이 100% 액체가 되어버렸고 이 액체를 더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이 평형 곡선을 벗어나서 더 위쪽으로 그래프가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단일상 액체만 존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와 같은 압력 온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바로 케이스 1처럼 액체가 많이 차 있는 경우. 처음에는 액체 기체가 공존했는데 가열하면서 점점 100% 액체로 변하게 되고 100% 액체가 되면 이제는 단일상 액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부피가 일정한 등적선을 따라 압력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똑같은 출발점인데 K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K점에서부터 가열을 하는데 이때는 케이스 1과 뭐가 다르냐? 처음에 존재하는 액체의 양이 기체의 양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열을 하면 마찬가지로 액체, 기체가 모두 부피 팽창을 하게 되는데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가 액체보다 훨씬 더 커서 밀어내게 되면 가열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스템 내부의 모든 물질이 기체로 전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지점을 이 그래프 상에서는 N이라는 지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K에서 N으로 이어지는 영역 동안에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지만 N에 도달하는 순간 100% 기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체를 더 가열하게 되면 이상평형선을 벗어나서
단일상 기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압력과 온도가 마찬가지로 비례하는데 부피가 일정한 등적 선을 따라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굉장히 독특한 결과입니다. 똑같은 압력 온도 조건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케이스 1에서는 액체가 좀 많은 경우였더니 가열에 따라 100% 액체로 전환되면서 이 파란색 경로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처음에 액체의 양이 적었더니 오히려 100% 기체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초록색 실선을 따라 단일상 기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똑같이 등적 가열 과정을 거쳤을 뿐인데 어떤 경우는 100% 액체가 되고 어떤 경우는 100% 기체가 되는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상변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이 PV 다이어그램과 PT 다이어그램을 같이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케이스 1은 파란색 경로이고 케이스 2는 초록색 경로인데 이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파란색, 초록색 경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는 출발점 J는 여기인데 이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로 수직선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Q라는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100% 액체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더 가열하면 가열되는 뜨거운 액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J가 아니라 K라는 지점에서 출발했더라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을 했을 때 압력이 똑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쭉 가열하다가 포화 곡선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100% 기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케이스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결국 이 출발점에서 무엇이 달랐냐? PT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압력 온도 조건이니까 동일한 점으로 표시되었지만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J와 K는 다른 지점입니다. J는 왼쪽에 있고 K는 오른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J는 액체가 많았던 것이고 K는 기체가 많았던 조건이었는데 그 출발점에서의 각 상의 비율에 따라 똑같은 등적 가열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PV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액체와 기체가 마찬가지로 공존하는데 어떤 특정 비율을 가지게 되었더니 등적 가열을 거치는 동안 액체와 기체가 팽창하려는 정도가 완전히 동일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계면을 유지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 선을 따라 쭉 올라가되 C라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임계점에 도달한 다음에 더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은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C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 용기를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액체와 기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 경계선이 보였지만 초임계 유체가 되어버리면 액체와 기체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고 모두 하나의 유체를 이루는 것처럼 관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초임계 유체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 그림상에서 C 지점에 도달한 다음 초임계 유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3를 우리가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처음 출발점에서 액체와 기체의 비율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등적 가열을 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곧바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 점에 도달하면 100% 액체 또는 100% 기체 영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초임계 유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케이스들에서 설명한 몇 가지 예시들로부터 우리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때 처음에 존재하는 액체와 기체의 상대적인 양 비율에 따라 등적 가열 과정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PV 다이어그램과 PT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 이 물질이 만약 단일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단일상 영역에서 물질이 가지는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T 다이어그램,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 단일상 그리고 순수한 물질이라면 페이즈와 컴포넌트의 개수가 각각 1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 깁스 페이즈 룰을 적용해 보면 자유도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도가 2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는 PVT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PVT 간의 관계를 3차원 어떤 공간상의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PVT 표면, PVT surface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CO2, 이산화탄소의 PVT 표면을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잘 보면 이 세 개의 축이 각각 압력, 부피, 온도가 되죠. 압력, 부피, 온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CO2라는 물질에 대해서 쭉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래프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순수한 물질 단일상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2니까 PVT 3개 중에서 2개가 결정되면 다른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PVT 사이의 관계를 3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특정 단면을 잘라서 어떤 정사형의 형태로 표면을 관찰하게 되면 PVT 중에 한 가지가 일정한 경우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온도축이 여기죠. 그럼 이 축이 수직한 방향으로 PVT 표면을 쭉 잘라주게 되면 검정색 실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실선을 우리는 아이소섬, 등온선이라고 하죠. 온도가 같은 조건들에 대해 PV를 쭉 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선은 등온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PVT 서페이스를 잘 잘라주게 되면 결국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평형 영역도 우리는 이와 같은 흰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PV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았던 그 포화 곡선 있죠? 그게 바로 액체와 기체의 평형 영역을 나타내주는 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PVT 서페이스를 T에 대해 수직이 아니라 P나 V에 대해서 수직으로 잘라서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순수한 물질이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자유도가 2니까 PVT 이 세 개의 변수들 간에 2개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가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정보를 PVT 표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물질들에 대한 PVT 표면을 이용해서 여러 물질들의 성질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순수한 물질이 한 가지 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일상 영역에 대해 자유도가 2다. 그 말은 PVT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한 가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 PVT 이 세 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유일한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PVT를 변수로 하는 함수의 값이 0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PVT 사이에 성립해야 하는 관계식을 우리는 equation of state, 상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방정식의 한 가지 예시가 바로 이상기체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흔히 PV는 RT라고 표현을 하는 이 관계식은 상태 방정식의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식 역시 PV와 T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셋 중에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 방정식이 어떠한 경우에 중요한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PVT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먼저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부피를 온도 T와 압력 P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서 표현해 준다면 V를 T와 P에 대한 함수 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V는 V 괄호 열고 T, P라고 해서 온도와 압력 값에 따라 부피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를 온도 T와 압력 P를 변수로 하는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함수를 미분해 주게 되면 dV를 이와 같은 편미분 표현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dV는 round V round T at constant pressure가 되죠. 이 미분식에 이제 dT를 붙여주게 되고 더하기 round V round P at constant temperature에서 dP를 곱해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부피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일정 압력에서 부피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을 표현해주는 편미분 항이 있고 거기에 실제 온도 변화, 미소 온도 변화를 곱해준 형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은 바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표현해주는 항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한 편미분 값에 실제 압력, 미소 압력 변화, dP를 곱해준 형태의 항. 두 번째 항은 압력 변화를 고려해주는 항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미소 부피 변화를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의 양변을 전체 부피 V로 나눠주게 되면 V분의 dV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항을 베타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라는 것의 기호는 V분의 1의 round V, round T at constant pressure가 되는데 부피 팽창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어떤 개념입니다. 이 부피 팽창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인데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피 변화를 어떤 수치적인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부피에 비해서 온도에 따른 변화가 얼마만큼인지 그 변화율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부피 팽창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등온 압축율인데요. 지금 우변의 두 번째 항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 카파입니다. 등온 압축률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량을 전체 부피로 나눠줌으로써 변화의 비율을 표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율을 등온 압축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round V, round P의 값이 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등온 압축률을 전체 값의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PVT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부피를 온도 T와 압력 P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미소 부피 변화를 편미분식으로 표현하되 온도에 대한 의존성과 압력에 대한 의존성을 각각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어떤 유용성을 가지냐?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곧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베타와 카파, 이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이 상수라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연력학적 상태 변화 과정에 수반되는 부피 변화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초기 상태에 압력 온도 부피가 각각 P1, V1, T1인데 어떤 상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압력과 온도가 각각 P2, T2로 바뀌었다면 이 상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부피 변화가 최종 부피는 얼마인지 이 V2를 계산하기 위해 이 수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n V2 나누기 V1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나중 부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물질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PVT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상태 방정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부피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서 표현을 할 때는 각각의 변화에 대한 그 의존성을 표현해주는 이 두 가지 새로운 이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을 활용해서 온도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웠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20도씨 1바에 있는 액체 상태의 아세톤인데 지금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 그리고 비부피가 다 나와 있죠. 자, A번 문제는 round P, round T를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문제에 베타와 카파가 다 주어져 있고 이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이 값이 0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round P, round T at constant volume의 값은 바로 카파분의 베타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쭉 대입하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면서 20도씨 1바에서 30도씨로 가열을 냈을 때 압력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등적 가열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 상태의 온도 압력이 나와 있고 나중 상태의 온도가 30도라면 그때의 부피는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일단 베타와 카파가 이 온도 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력 P2는 P1 더하기 카파분의 베타의 T2 빼기 T1을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온도 변화는 10도씨니까 대입해서 쭉 계산을 해주면 압력이 241바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질 아세톤의 경우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열을 하였더니 그 압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부피 변화를 계산하는 건데 온도 압력이 각각 20도 1바에서 0도 10바로 변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부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앞에 부피의 미소 변화 dv를 각각 dt와 dp에 대한 그 표현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그 수식을 가져와서 쭉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 그리고 값들을 쭉 대입해주면 V2의 값을 1.249로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전체 부피 변화를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줌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순수한 물질이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PVT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표현식 온도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부피 팽창률과 등온 압축률을 알면 이와 같은 유용한 계산들을 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도 오늘 배웠던 이 상태 방정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 유체의 성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